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을 과학 같은 경우도 20문제 30분 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명문대학교 친구들이 한국의 이 시험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긴장된 상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실전처럼.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험을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나와의 싸움이고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이고 그 모르는 것들을 복습하고 점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과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시험에 대한 준비를 성적, 서열 "너 몇 점이야." 어머님들도 "몇 점이야. 과학 잘했어, 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계속 과학이 암기인 거고 하기 싫어지는 거고 점수화가 되는 거고.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학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점검하고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아가고 또 모르면 약점을 찾아내고 반복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나를 좀 더 완성시키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로 시험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권력으로서 마치 이렇게 등장하니까 아이들이 과학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들도 많이 지쳐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실험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서 저도 인제 여기 책에서 인제 언급을 했지만 결국은 출제 문제 이거는 대부분 중학교 이상들 친구들 2 학년 이상들 친구들한테 이제 좀 많이 적용되고 또 더 나아가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결국은 뭐냐면 개념도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출제하는 범위까지 아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숙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가 완성도가 됐을 때는 기출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내신은 우리 학교의 출제에 경향을 맞추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이제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는 거고 수능은 단연간 수능에서 출제됐던 경향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부분으로 맞춰야 되고 조금 다방면에 배웠던 것들 일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가야 되는 합격이나 입시적으로 있어서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때 좀 허술하게 편안하게 왜냐면 시험이 아니니까 느긋하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은 네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을 과학 같은 경우도 20문제 30분 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명문대학교 친구들이 한국의 이 시험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긴장된 상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실전처럼.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좀 실전처럼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보면 "우리 애가요 80 점이에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80 점은 80%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20%를 모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20 점을 찾아서 약점을 찾는 데 기출문제가 필요하고 그 약점을 찾은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복 학습해서 그 문제가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가장 핵심은 지문 익히는 거를 풀어나가는 응용력을 또 배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문이 길고 좀 실유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응용력을 키우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활용은 고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어떤 특별한 비법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인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사견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뭐냐면 저는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네 그렇게 이제 활용을 시키는데 A4 용지에 틀린 부분들에 내가 틀린 문제들을 옮겨 적거나 또 붙이거나 이제 실험 같은 경우는 붙여야 되겠죠. 짧은 건 옮겨 적으면 되겠지만 붙이고 1 단계. 그다음에 2 단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틀렸는지를 틀린 부분들을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틀렸지?'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걸 다시 봤는데
이거 답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야 그때 내가 왜 이걸 틀렸지? 지금 내가 웃기네. 나 지금 웃기네.'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 이것 때문에 이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틀렸음.'이라고 써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답을 이렇게 쓰면서 '아 내가 이 관점에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정답에 해당된 내 모순점을 약점을 형광펜으로 하고 그다음 '내가 더 필요한 공부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파일 처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계속 이게 숙달돼서 나의 고질화되어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가지 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결국은 초등학교는 과학이 재밌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인제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이 너무 어려운 거야. 갑자기 공식화, 계산해라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걸 이게. 그러니까 용어도 암기해야 되고 막 이런 거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어도 어렵고 그거를 막 암기해야 되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단순히 그냥 다 암기해, 외워 막 이래 버리는 거고. 그러면 수학과 맥락이 비슷하겠죠. 공식 암기해 막 이런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흥미가 떨어지는 거고요. 흥미가 떨어지면 결국 아이는 하기 싫어지는 거고. 그러면 성취감도 떨어지는 거고. 성취감 떨어지게 되면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아이는 '나는 안 되나?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또 어머님도 부모님들도 같이 보면서 '야 너는 과학은 아닌가 보다. 너는 이과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쪼끔 아이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게 되는 계기지 않냐 그런 거죠.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암기 이렇게 즐겁게 그다음에 너만의 노트를 만들어 보고 한 발표도 해 보고 그다음에 "치어라." 뭐 이렇게 "굿잡이야." 이렇게 해 주면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쪼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핵심은 초등학교 용어는 너무 쉽다. 배려를 했는데 너무 많이 배려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고스란히 중고등학교 때 떠안아야 되는 걸 애들의 몫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도가 좀 떨어진 친구들은 많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네 이제 저는 "저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고 내무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초등학교 부모님의 역할과 중고등학교 부모님의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부모님들의 역할은 많이 보여주고 또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버님과 어머님이 바쁜 와중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짬짬이 좀 틈을 내서 같이 캠핑도 가고 또 캠핑 안에서 모닥불도 피워 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소 과정이고 또 뭐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이에 해당되는 부분 '왜 온도가 이렇게 받거나 불이 나는데 왜 가스통은 차갑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아빠와 엄마와 사이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풀도 만져보고 막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때 많이 배경 지식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 이런 데 생태 공원 뭐 이런 데를 좀 많이 접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고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좀 할애해 주셨으면 학원들을 보냈을 때는 좋죠. 근데 실험들을 해서 뭔가 결과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흥미 위주로 끝나 버린다든지 중고등학교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을 요구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좀 학습적인 부분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 아이들 다 스트레스죠. 어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문 자체가 좀 깊어지고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잊어버리실 수가 있죠. 또 전문가 부분이 아니시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빅뱅 이론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고 신지식이 들어온 거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해 주시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경청 그리고 '아 잘한다. 아 그래?' 그렇게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응원해 주시고 '아우 대단하다.' 요렇게 해 주시면 아이들은 좀 더 부모하고 소통하고 싶고 오늘 배운 걸 또 한 번 언급하고 이게 반복된 학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아빠 너무 기쁘다.'
"엄마 너무 기쁘다." 아니 너무 기쁜데 오늘 고기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칭찬, 과도한 칭찬. 이게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 드리면 기분이 좋듯이 어릴수록 더, 그리고 애들이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좀 더 내 가족에 대한 또 지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좀 더 많이 더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 주시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칭찬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험에서는 우리 한국 교육은 네 칭찬보다는 비아냥을 해야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 말이고, 지금은 솔직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아이들이 서구적인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미국식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몸에 배어서 어렸을 때부터 배양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원어민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기성세대 학부모님들의 교육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굿잡 교육을 너무 추천합니다. 이제 뭐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도 영국 유학파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굿잡 이렇게 해 주는데 그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굿잡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오빠입니다. 오빠인데 그래서 "오빠 굿잡." 할 때마다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네. 그런 것처럼 아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성장을 해야 되고 자기가 완숙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말할 때까지, 그게 결국은 고등학교 1 학년까지겠죠. 그럴 때까지는 아이가 노력을 해도 "아이고 내 새끼 굿잡." 공부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해도 굿잡. 그다음에 아이가 뭐 반복된 학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고 있어도 굿잡.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엄마 나 공부해 볼래." 너무 이쁘다. 아니 엄마 아빠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는 누구 닮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넌 누구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이거는 저는 요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애를, 내 이쁜 내 애를 왜 마음에 없는 이야기로 상처를 주지 마시고 "아이고 넌 누구를 닮았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하는데 넌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집안에 없는 가문의 영광이다. 굿잡이다 굿잡."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아이들의 성취감을 아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취감이 떨어지면 공부 전체가, 학업 자체가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에 해당되는 부분 일상하고 연결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작은 목표, 이 목표가 생겨야 되고 그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현해 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좀 더 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이 뭐 학생들이나 이런 게 실생활에 또 적용이 되고 과학 같은 경우는 네 하기 싫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 부분들을 또 체득하고 '아 재밌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쪼끔 애매한데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재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는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날숨이죠. 후 불어서 어떤 용이 불어서 흰색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와 거품 나오지?" 그 "우와 마술이다."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한. 그리고 어떤 용액에다가 숨을 뱉었더니 이렇게 났다. 그럼 숨에서 뭐가 나왔을까? '아 이산화탄소래더라.'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에서 이게 배웠지. 그러면 이것들을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 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대. '아 그럼 그 용이 석회수였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호로 쓰여지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호로 CaOH2 이렇게 썼을 때 '아 이제 저거 주기율표로 암기됐으니까 저게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저런 것들이 '아 학교 교과에서 앙금이었구나. 아 그러면 흰색이라고 하는 흰색 거품 뿌옇게 흐려지는 거 이게 결국은 앙금이었구나.'라고 되는 거고 앙금의 확장인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자 석회석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갑니다. 예 구멍이 뚫리면 석회동굴이 됩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이 쭉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게 뭐지? 화학기호로 나타나면 CaOH2에다가 여기에다가 CO2를 집어넣게 되면 CaCO3가 되고 그다음에 물이 생기는 거고 '아 이런 거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에 '아 이게 앙금이구나.'
그럼 기호로 나타냈고 그럼 이 부분 안에서 볼 수 있는 화학 반응은 뭐지? 아, 앙금과 중화 반응이네. 자, 보셨다시피 석회동굴에 해당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접목되면서 지구과학인 것 같았지만 결국 시험 문제는 화학 문제였어요. 앙금과 중화 반응.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에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 주는 게 공부를 재미있게 일상생활하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한 거 일단 인포라든지 아니면 시각적 효과는 라든지 나만의 어떤 언어를 써서 정리를 한다면 아주 무서운 자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고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의 일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 있죠. 근데 또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얘들아 순간의 쪽팔림이 영원한 지식을 준다." 네. 그래서 "마음껏 틀려라. 그럼 뭐 좀 창피당하면 어때? 여기서 창피당하면 되지. 실전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 만점 맞고 거기 가서 다 틀리면 이게 큰일 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고 근데 인제 그 틀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고 내 약점으로 이것들을 다시 틀리지 않게끔 오답 노트의 활용이라든지 또 이거에 해당되는 약점들을 보완하고 반복 학습을 하고 자료 노트를 남겨 놓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줘서 결국은 이것들을 체득화되게 되면 틀리는 어떤 부분들이 쪼끔 없거든요. 근데 이 틀림을 또 보면 공부의 학습 부족에 의해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에 대한 일례로 다른 어떤 반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인제 공무원 강의할 때도 모든 그 공무원 수업을 준비하시는 성인 교육할 때도 물리라고 하는 건 1번 문제를 해석하십시오. 문제를 해석.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해석한 가운데 공식이 떠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적용하십시오. 물리는 딱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상황이 그려져야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공식이 떠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예 수학적인 연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틀린 애들들 보면 성격이 급한 애들이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막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흥분한 경우는 공식을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막 단위를 빼먹는다든지 연산을 실수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분수를 나누기를 잘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돼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릴렉스.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평정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네. 파도가 요동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의 훈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친구는 그다음부터는 예 많이 틀리는 실수가 적어집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틀리는 애들 중에서 뒤늦게 공부하는 친구들. 뒤늦게 공부한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중3 때 이제 의욕이 넘쳐서 사춘기 끝났다고 인제 특히 남학생들 막 이런 친구들이 막 파이팅이 넘쳐서 이렇게 합니다. 다 이쁘죠. 근데 인제 이 친구들이 뭐냐면 기초 힘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왜요? 왜요? 왜요? 뭔데요? 왜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선생님의 피로도도 커지고요. 학생의 질문에 대한 충족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나는 뭐지? 과학이 안 되나? 난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이 친구의 문제는 뭐죠? 기초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숙지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학습적인 어떤 역량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않고 우욕만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괜찮아. 늦지 않았어. 천천히 가도 돼. 그러니까 대신 너는 뒤돌아서 백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완벽하고 정확하게 가자." 그래서 기초 기본기를 다져 주고 가면 이 친구 그다음부터 '아 선생님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그때.' 뭐 이렇게 너무 이쁘게 변화돼서 틀림을 네 자기가 인지하고 왜 틀렸는지를 극복하는 인제 예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인제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시간을 얼마나 쓰고 안 쓰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줍니다. "괜찮아. 아프니까 고딩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 주면서 엄마 아빠도 자 다들 지들도 그랬어. 근데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 봐. 뛰어 봐. 모르면 뭐 부서지면 어때? 깨지면 어때?
선생님이 옆에 있어 줄게. 함께 같이 가자. 이거 뭐 나도 잘 모를 수 있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선생이잖아. 먼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네 옆에 버티고 있어 주면 되지 않아? 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네모 과학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는 과학 공부뿐만 아니라 미래 또 다른 공부도 인생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모토로 2010 년에 네모 과학이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는 원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이야 비불능해라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일체유심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야 비불능하라 일과 일체유심조 이게 저희가 강조하는 저희 학원의 원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과학 원장 조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